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발가 발목 질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물어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질환병을로 또 소개도 해 드리고 치료 안내해 드리는 어 족부 정형외과 비욘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 목동 정형외과에서 족부 족관절 파트를 하고 있는 이영 교수고요. 오늘은 뒤꿈치 통증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뒤꿈치에도 그 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보통 뒤꿈치 통증하면은 아킬레스 힘줄이라든지 족저근막에 의한 통증, 족저근막염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제일 많고 보통 인제 아킬레스 쪽 아프신 분들은 인제 아킬레스 쪽 아프다고 말을 하니까 발바닥 쪽 뒤꿈치를 좀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서 그 병들을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어떤 게 또 내가 족저근막염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 있고요. 다른 족부 전문 치료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욘드에서도 여러 가지 족부 질환들을 많이 알아보고 있으니까 다른 방송들도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뒤꿈치 통증 위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중에서도 가장 좀 많이 알려진 게 족저근막염이죠. 족저근막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주변에 뒤꿈치에 있는 발바닥 지방층이 위축되는 지방 조직 위축증, 그리고 뭐 신경 문제라든지 뭐 스트레스성 골절,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 뒤꿈치 성장판이 있거든요. 성장판 에 인제 병이 있는 세버시 병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뒤꿈치 통증의 원인들을 더 또 인제 보면은 실은 아까 전에 말한 거 말고도 뭐 힘줄 문제, 그리고 또 인제 힘줄끼리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서로 만드는 통증들, 그리고 뼈랑 그 관절이 부딪혀 가지고 생기는 통증들, 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또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발바닥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꿈치가 아프면은 해당 나이, 연령,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랑 어떤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좀 보고, 그리고 또 평소에 신는 신발이 어떤 건지, 어떤 상태의 노면을 많이 걷고 인제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실외 생활을 많이 하시는지, 외 근로를 하시는지, 뭐 집안에서는 맨발로 많이 인제 다니는지, 방바닥에 그런 요즘에는 재질도 많잖아요. 대리석, 그리고 뭐 강화마루, 장판 이런 여러 가지도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인제 뒤꿈치 통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실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인제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어 뭐 보통 자세하게 문진을 해 가지고 뭐 "뒤꿈치가 어떻게 아프냐? 아픈 데가 정확하게 어디냐? 신경 부위가 아프지는 않냐? 아픈 통증의 양상이 어떠냐? 뭐 튀어나온 데는 없는지, 그리고 힘줄 움직이면서 발가락 움직일 때 아프진 않는지." 뭐 다양한 거를 계속 물어보죠. 그리고 뒤꿈치가 좀 두꺼워졌다든지 지방층이 좀 위축되진 않았는지. 그리고는 인제 뭐 엑스레이도 촬영을 할 수 있고, 이때 엑스레이 촬영은 또 인제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꼭 촬영을 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보통은 뒤꿈치 통증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초음파를 검사를 해야지 족저근막염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좀 한 번에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부위는 인제 다른 검사들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MRI 필요한 부분도 있고 체중 부하 CT가 필요한 관절염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는데, 인제 뒤꿈치 통증은 초음파를 통해서 많은 인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뒤꿈치 아프다고 하면은 집에서도 많은 좀 어떻게 많이 해 봅니다. 뒤꿈치 좀 푹신한 거 깔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렇게 보조기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서 많이 팔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런 힐 쿠션 패드라는 거를 좀 많이 팔고, 먼저 다들 인제 실은 병원에 오기 전에 대부분이 이런 쿠션 패드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부드럽게 해 가지고 좀 딱딱한 신발 신다가 아프신 분들은 푹신하게 바꿔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드를 먼저 시행을 해볼 수가 있죠. 이때 시행을 하고도 좀 효과가 있다면은 그렇게 많이 심각한 병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병원에 가기 전에 이런 부드러운 깔창이라든지 부드러운 신발 패드 이런 거 먼저 신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도 안 되면은 인제 병원에 오면은 인제 그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으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반깁스를 많이 시켰었어요. 실제로도 인제 잠잘 때는 발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자지 않잖아요. 그 발바닥을 위로 이렇게 들고 자지 않고 잠잘 때 손도 이렇게 오므리고 자듯이 발도 이렇게 아래로 축 처져 가지고 족저근막 입장에서는 단축되는 상태로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므라들지 않게 발을 이렇게 반깁스 같은 걸로 이렇게 쫙 펴져서 자면은 실제로는 단축이 되지 않으니까는 밤에 잠자고 아침에 첫발 디딜 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진통소염제 같은 것도 처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요즘에 인제 이렇게 족저근막염 통증이 계속되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 아치를 좀 스트레칭 시켜 주고 하는 방법으로 이런 커스텀 인솔 깔창을 인제 직접 맞춰 가지고 족부 의사들이 인제 깔창의 아치 높이라든지 발바닥에 어 족저근막이 스트레칭이 좀 더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 다시 해 가지고 좀 교정보다는 보정 수준 그리고 치료 목적의 깔창을 좀 깔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깔창 치료를 하면은 결과가 나쁘지 않았더라."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실은 이런 보고들도 많고 외래에서도 그리고 또 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처방용 깔창 말고도 깔창 치료가 좀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창 치료를 인제 그 수제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또 맞춰서 하고 오셔서 좋아지는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이러한 보고들이 저희가 또 보고를 했었던 "깔창의 효과가 좋더라."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 접근을 먼저 해 보고도 잘 안 낫는 경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족저근막이라는 걸 정확하게 먼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발바닥에는 콜라겐으로 된 덩이가 있어요. 콜라겐으로 된 덩이가 발바닥에 크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발 발은 아치가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위에는 아치가 있고 아래는 이렇게 콜라겐으로 된 덩이가 바닥을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콜라겐 장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 콜라겐 으로 된 족저근막은 땅을 디딜 때는 실은 쫙 늘어나서 스트레칭이 저절로 이렇게 딱 돼야 돼요. 탄력성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족저근막염 환자들은 이 발바닥에 있는 근막의 탄성이 먼저 없어집니다. 아 외상성인 경우에도 다치고 나서 족저근막의 족저근막이 비후 두꺼워져 가지고 탄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인제 그 폐경기라든지 인제 여성분들은 이런 호르몬의 변화들 있을 때에도 콜라겐 구성 요소가 쪼끔 딱딱하게 변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노인분들도 변성, 콜라겐의 노화와 변성이 일어나면서 탄성이 줄어든 그런 변화들이 생겨요. 그런 변화가 생기면은 일단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우리가 발을 땅을 디딜 때 쭉 늘어나지 못하겠죠. 늘어나지 못하는 족저근막은 요 앞부분 발가락에 있는 쪽에 족저근막은 붙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하중이 분산이 좀 돼서 이쪽은 많이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뒤꿈치 쪽의 족저근막에는 요 모든 콜라겐 덩어리 족저근막이 한 군데에 다 붙습니다. 그래서 뒤꿈치, 발바닥 약간 내측 이 부분에 다 붙어요. 그래서 통증이 특징적으로 이 부분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늘어나지 못하는 족저근막이 여기서 자꾸 잡아당기는 우리 맨날 저는 말씀드리는데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 두피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족저근막이 이 늘어나지 못하고 이 부분에 한 부분 붙는 데에서 자꾸 이렇게 견이 나는 잡아당기는 그런 효과가 나니까 여기서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뼈 껍데기를 잡아당겨 가지고 뼈가 이렇게 자라나는 견인 골극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제 족저근막이라는 거는 근막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근막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 장판 같은 넓은 콜라겐 구조물이라서 근막이면은 이 근육 하나하나에 막 전체 이렇게 되는데 발바닥 쪽으로 쪼끔 더 인제 딱딱하게 있는 밴드 형태의 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극은 근육 쪽에 쪼끔 더 생길 수는 있지만 족저근막의 단축 자체가 이 뼈까지도 이 바닥 쪽에 있는 뒤꿈치 뼈까지도 늘어나게 만드는 뾰족하게 침처럼 바늘처럼 이렇게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뼈가 튀어나왔다." 이런 말까지도 들어보신 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인제 족저근막이 단순하게 급성으로 온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족저근막을 초음파로 먼저 딱 찍어 보면은 보통은 4 밀리 이하로 뭐 이렇게 크게 두껍지 않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3 밀리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어디가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없고 일자로 이렇게 수평하게 위아래가 수평하게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콜라겐 섬유들이 하나씩 한 줄 가닥가닥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인제 족저근막염이 되면 이것도 정상이에요. 이렇게 흔들어 볼 수 있죠. 발바닥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얘가 쭉쭉 잘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족저근막이 탱글탱글하게 잘 유지되는 분들은 이렇게 콜라겐 패치인 족저근막이 잘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족저근막이 두꺼워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두꺼워지는 경우에 만성이 되면은 이렇게 족저근막 내로 혈류가 많이 생기는 분들도 좀 많아요. 이런 노인성 족저근막이라든지 오히려 완전 인제 외상 후에 인제 초기에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혈관 혈류가 인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또 중간에 악읍성기라든지 이럴 때는 족저근막에 혈류가 막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혈류만으로 딱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족저근막의 정상은 이렇게 두껍지 않고 평행하게 다 내달리는데 족저근막이 엄이 되면은 족저근막이 이렇게 두꺼워지죠. 이렇게 정상적인 족저근막과 두꺼워진 족저근막. 근데 이런 족저근막을 두께로 이렇게 진단을 많이들 하는데요. 족저근막은 정확하게 센싱을 해야 돼요. 여기 부분을 딱 초음파를 대야지 다른 부분에다 대면은 너무 얇게 이 뭐 안쪽에다 대거나 하면은 바깥쪽에다 대거나 하면 이 안쪽 족저근막은 굉장히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이 더 얇고요. 바깥쪽 족저근막도 이런 중앙 초록색 있는 부분보다도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족저근막염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뒤꿈치 패드라든지 깔창 뭐 이 수준으로는 좀 잘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족저근막염 환자한테 제일 강하게 권유드리는 치료는 발바닥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뭐 주사 치료도 좋고 충격파 치료도 좋고 다 좋아요. 깔창 치료도 좋고.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족저근막의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족저근막의 탄성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계속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인제 뭐 약을 먹고 족저근막염이니까 "아 선생님 저는 염증이 너무 심한 게 아닙니까? 염증 없어지는 약을 주세요." 좋습니다. 염증 없어지는 약을 먹어서 발바닥에 염증이 아예 없어졌다고 해 봐요. 그래도 족저근막이 두꺼우면 땅을 디딜 때마다 자꾸 반복적으로 족저근막에 붙는 뒤꿈치 부분에 염증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 본질적인 치료가 되려면은 족저근막의 탄력이 돌아와야 된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스트레칭 중에서도 이렇게 발을 뒤로 제끼는 스트레칭을 강력하게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공도 굴릴 수 있고 뭐 의자에 앉아서도 스트레칭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계단에서 이렇게 하는 편심성 스트레칭 운동 요거는 인제 아킬레스 건염 때 이 5 번 운동 되게 많이 알려드렸죠. 이렇게 4-5번 부분. 아킬레스 스트레칭 할 때도 족저근막도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이런 편심성 운동도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발을 앉아서 땅을 딛기 전에 뒤꿈치를 제껴 주는 거. 특히 잠자는 7-8 시간 동안은 족저근막이 이렇게 오그라들기 때문에 오그라든 채로 계속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발바닥을 뒤로 제껴 주면서 자는 이런 기구들도 끼고 자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깐 아침에 일어나서 땅을 딛는 것이 특징적인 통증 소견이거든요, 땅을 디딜 때 아픈 게. 그렇기 때문에 땅 딛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 15 분에서 20분 정도 해 주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 이거를 한 15 분에서 20분 한 다음에 아침에 첫 발을 딱 내디시면은 아무래도 통증도 줄어들고 그래요. 족욕 같은 것도 좋긴 한데 저는 보통 족욕은 잠자기 전에 하라고 권유를 많이 좀 드리는 편입니다. 콜라겐 성상이 아무래도 열을 받을수록 좀 유연해지는 부분은 있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변화만 줄 수 있을 뿐이니까 어 오히려 열을 주면은 뭐 다른 속여 염 혈류가 증가하고 염증도 인제 쪼끔 더 퍼질 수 있고 염증 반응도 더 있을 수 있고 또 인제 또 심하신 분들은 다리가 붓는 경우도 있어요, 열이 가해지면. 그러니까는 잠자기 전에 자기 전에 다리를 인제 베개 하나 정도 해서 올려 놓고 주무시면은 그런 변화들이 좀 조절이 되죠. 하기 때문에 족욕 같은 거는 저녁에 하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또 아침에는 이런 땅 딛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 타월 스트레칭도 좋고 발을 뒤로 제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요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 혼자서 이렇게 발바닥 위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한테 스트레칭하라 그러면은 보통은 발을 이렇게 올렸다가 혼자서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발 입장에서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외력이 자해져서 이렇게 뒤로 제껴 줘야지 스트레칭이에요. 다른 사람이 제껴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른 손이나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제끼거나 혹은 타올로 제껴야지 스트레칭입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거를 그냥 발만 까딱까딱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잠잘 때 이런 특수 장비 같은 거 발가락을 뒤로 제껴 가지고 족저근막이 이완이 되게 하는 상태로 자는 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해 가지고 치료하는 분들도 만성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써서 어 통증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면 병원을 찾으셔 가지고 충격파 치료도 하고 또 인제 발바닥에 주사도 놓죠. 주사 치료가 인제 뭐 요즘에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PDRN 주사, 그런 재생 주사류 그리고 어 PRP 주사라든지 그다음에 보톡스 뭐 다른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가끔 맞으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말 좀 이나 아킬레스건에다가 맞는 거는 좀 안 좋아요. 스테로이드를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부분에다가 놔야 됩니다. 아킬레스 힘줄 안에다가 놓으면 절대 안 되고 족저근막 안에다가 놔도 안 되고 만약에 놓는다고 하면은 인제 여기에는 버사라고 하는 점액낭층에다가는 좀 놓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족저근막이 파손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뒤에 좀 나와 가지고 제가 미리 좀 알려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대부분들이 인제 의인성 파손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족저근막에 맞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PDRN 주사라든지 뭐 만약에 스테로이드 맞으신다고 하더라도 뭐 인제 하얀색으로 돼 있는 스테로이드 뭐 파티클이라고 해서 인제 요소들이 안쪽에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보다는 어 그냥 맑게 돼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는 게 쪼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사 놓는 방법도 다양해요. 정확하게 놓는 거는 뭐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제 놔야 되는 부분에다가 점액낭층에다가 놓는 게 이 족저근막 안에다가 가운데다가 약물을 주입하지는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를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놓죠. 하지만 인제 다른 데서 인제 주사를 어디선가 맞았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발바닥에 근막이 통증이 없어져서 좋았는데 갑자기 더 인제 아프고 족저근막 힘 자체가 안 들어가고 발바닥을 이렇게 뒤꿈치를 제끼고 인제 만져보면은 앞꿈치를 제끼고 만져보면 족저근막이 원래 만져졌는데 잘 안 만져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러냐 알아보면은 인제 외상성일 가능성도 있죠. 갑작스럽게 족저근막에 충격이 강하게 이렇게 딱 갔을 수도 있고 뭐 인제
움직이다가 갑자기 뚝 하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빈도수가 적습니다. 외래에서 만나는 분들 대부분은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오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바닥에 그 족저근막 파손이 있다고 해도 바로 뭐 수술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고 자기끼리 엉겨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무슨 약인지도 좀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있었던 데고 파열이 여기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파손되는 부분이 이렇게 움푹 꺼지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수술적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쪼끔 통증 낫게 하려고 그러다가 수술까지 하게 되는 슬픈 일이 좀 반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인제 완전 뒤꿈치 쪽은 아닌데 앞쪽에 뭐가 좀 튀어나왔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족저 섬유종증이에요. 섬유종이라고 하는 거는 근막이 인제 콜라겐 섬유로 돼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덩이가 어떤 이렇게 같은 평행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동그랗게 뭉쳐 가지고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이런 족저 섬유종이 있으면은 실제로는 사이즈를 좀 측정을 해 보고 얘가 단발성인지 다발성으로 여러 개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아요. 하나 정도만 있다. 네, 되게 작고 근데 걸을 때에 쪼끔 불편함이 살짝 있는 정도인데 많이 아프지는 않고 그냥 "잊고도 많이 산다."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족저 섬유종, 발바닥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모두 족저 섬유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황색종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초음파 검사에서 섬유종으로 오인된 황색종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야 될 다른 덩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가서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 보시고 정확하게 어떤 모양의 어떤 덩이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보통 섬유종증이고 증상이 거의 없다 하면은 간격을 두고 초음파로 사이즈를 측정하면서 확인을 좀 하면 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 가지고 여기서 궤양이 생기고 반복적으로 아프다. 그러면은 섬유종을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기도 하죠. 그 이외에도 발바닥에 있는 족근관이라고 하는 신경 혈관이 지나가는 관이 지나가는 인제 관다발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결절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신경이 눌려 가지고 발바닥 쪽으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통증이 생기고 신경에 의한 신경 증상이 생기면은 여기 신경 차단술이라는 걸 또 인제 할 수가 있는데 초음파를 놓고 이렇게 뒤꿈치로 내려가는 신경을 찾아 가지고 약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족저 근막에다가 직접 주사는 놓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는다고 그랬고 주변에 있는 뭐 점액낭 같은 데다가 둔다고 했는데 이 신경 주사는 뒤꿈치로 내려가는 신경의 문제가 확인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은 효과가 쪼끔 있어요. 얼마나 갈지를 장담을 못하는 게 좀 단점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뒤꿈치로 내려가는 족부 통증 특히 또 뒤꿈치 통증 중에서 저리고 시리고 감각 이상이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노인분들은 말초신경병증이 또 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뒤꿈치 통증에다가 이런 신경 차단술을 하면은 효과가 있는 경우가 한 반절 정도 된다. 49% 에서 50% 쪼끔 안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어 반수에서 이런 신경 차단술이 효과가 있더라 이런 보고가 있으니까 어 이것저것 해서도 잘 안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제 신경 차단술도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는지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실험적으로 시행을 좀 해 보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반복해서 차단술을 하실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경 중에 박스터 신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박스터 신경이라는 게 요렇게 내려가면은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 두 개 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경들이 지나가는 근육이 비유된다든지 다쳐 가지고 딱딱해진다든지 발바닥 뼈 뒤꿈치 뼈 밑으로 뭐가 튀어나와 가지고 골격 같은 게 튀어나와서 이걸 누른다든지 하면은 이런 박스터 신경에 자극이 가고 뒤꿈치에 신경 통증이 생길 수 있죠. 요런 것도 인제 찾으면은 그 부분을 눌리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또 신경을 찾아 가지고 신경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또 예민한 신경들이 많아요. 우리 발바닥으로 감각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발바닥 신경은 손 다음으로 가장 좀 예민하고 집중이 잘 되는 신경입니다. 발톱 밑에 뭐 인제 뭐 들어가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만큼 발바닥 신경은 굉장히 좀 이제 잘 발달돼 있어서 그런 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픈 부분에 정확한 분지를 좀 찾아 가지고 안쪽으로 내려가는 박스터 신경인지 혹은 인제 외측 족저신경인지 내측 족저신경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에 맞게 차단술을 좀 시행하는 게 좋겠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하얀색 주사액을 저는 별로 여기다가도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맑은 스테로이드 정도는 놓을 수 있다. 나머지 뭐 PDRN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쓸 수 있고, 보톡스는 신경에다가 직접적으로는 발바닥에는 잘 안 놓는 편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뒤꿈치 족저근막 쪽 바로 옆으로 통증이 있으니까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바깥쪽에도 이렇게 뒤꿈치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제 신발 신거나 발 움직이거나 하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좀 많습니다. 신발의 뒤에 그 움푹 들어가는 아킬레스 노치라는 부분이 있는 신발이 있고 또 없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신발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요런 뒤꿈치 신경에 안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아킬레스 노치라든지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자꾸 뒤꿈치를 자극을 하면은 이게 좀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혹은 아프다든지 찌릿찌릿 뒤꿈치가 아프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물어봐 가지고 신발 괜찮은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발바닥에는 지방층이 이렇게 둥그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탄력 있는 지방층이에요. 근데 뭐 충격을 심하게 받는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나이가 인제 많이 드시면은 뒤꿈치 지방층은 저절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탄력성이 떨어지고 지방이 이렇게 꾹 눌리면은 아래로 이렇게 축 처져서 뒤꿈치가 직접적으로 통증이 생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뒤꿈치 지방층을 보면은 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제 뒤꿈치 지방층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쑥 비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꾹 눌렀을 때 들어간다든지 하는 걸 초음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꿈치 지방층 많이 안 낫는다. 그러면 요게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뒤꿈치 지방 위축증 이거 굉장히 좀 잘 치료가 안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필러도 넣고 자가지방 이식술도 해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치료들을 했는데도 일단 어떤 물체를 넣고 나서 땅을 디디면은 그 부분에 고정이 잘 되지 않고 옆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콜라겐 뭐 조직 같은 것도 많이 넣어 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주사 필러 뭐 콜라겐 뭐 이런 거 많이 넣는데 그렇게 많이 이런 효과를 보지는 못해서 요즘에는 힐컵이라고 해서 어 지방층을 보조 그 형태를 이렇게 해 주는 보형물을 인제 바깥쪽에다가 그러니까 깔창 같은 부분에다 맞춰 가지고 신고 하는 게 그나마 좀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족저 지방층이 위축되거나 이렇게 파손되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안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뒤꿈치 뭐 여름에는 그 우리 되게 얇은 슬리퍼 같은 거 많이 신잖아요. 발 뒤꿈치에 충격이 막 바로 직접적으로 가고 그런 게 발 건강에는 엄청 좋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서로 꼬여 가지고 통증을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뒤꿈치뼈가 너무 많이 걸으면은 군인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뼈에 스트레스성 골절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겠죠. 뒤꿈치뼈의 근육들이 직접적으로 외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뒤꿈치 통증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가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적의 치료를 인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 주사 치료나 뭐 충격파 치료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단 먼저 해 봐야 될 거를 비수술적인 비침습적인 치료 먼저 하고 뒤꿈치
부드러운 쿠션 같은 거 먼저 하고 뭐 깔창 같은 것도 하고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고 해서 뒤꿈치 부분에 인제 어 정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 스스로 굉장히 많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어 안 되면은 '치료를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님. 평소에는 괜찮은데 운동 후에만 뒤꿈치 발바닥이 욱신거려요. 스트레칭 부족 때문인가요? 보통 인제 근막염 같은 경우는 통증이 오는 경우가 어떤 부분 뭐 운동하고 나서 아프다, 아침에 뭐 아프다 뭐 이렇게 하지만 두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스트레칭 부족 때문이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뭐 "근막염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운동 후에만 인제 아프다 하면은 운동 시에 어떤 충격이 뒤꿈치에 집중되는 경우가 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일단은 신발 같은 거 운동에 적합한 신발을 신고 있느냐 이게 제일 좀 어 확인을 제일 먼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장비가 그 운동에 딱 맞는 장비인지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하는지도 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려 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 운동에 맞는 신발인지 그 운동에 맞는 어떤 특정 동작이 뒤꿈치에 부담을 주진 않는지 운동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요.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당연히 해야겠죠. 쪼끔 많이 하고 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하면은 더 부상 위험도 줄어들고 운동 끝나고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제 운동이 다 끝났는데 되게 발바닥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쿨다운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얼음팩 같은 거나 뭐 인제 얼음백 백으로 해 가지고 뒤꿈치 마사지를 좀 해 주면은 당장의 붓기라든지 염증이 올라가는 그런 증상들은 좀 완화가 될 수 있고 스프레이 같은 거를 좀 뿌려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스트레칭을 운동 끝나고 굳이 막 엄청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때는 오히려 좀 쉬고 어 좀 안정을 좀 취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관리하다 보면은 '운동 끝나고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여름나기중님.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은 통증이 심해지고 푹신한 신발을 신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 깔창을 끼면 좋을까요? 네.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알 수는 없는데 저 같으면은 일단은 푹신한 신발 쪽으로 계속 좀 신으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 위축증도 좀 걱정이 되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뒤꿈치에 지방층을 이렇게 오므려서 안정적인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게 보형이 되는 그런 깔창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너무 딱딱하고 굽이 높고 한 신발은 뒤꿈치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음 굽이 좀 있는 거는 아킬레스 힘줄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어 굽이 쪼끔 뭐 인제 어느 정도를 넘어선 굽이 있으면은 발은 앞쪽 뒤쪽 다 안 좋아요. 무조건 신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제 아프면은 거기에 쪼끔 조절을 해서 신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신발도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 신발을 돌려 신는 거를 권장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너무 편하다고 자꾸 한 가지 신발을 신는다고 하면 그 같은 부분만 계속 압박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신발을 좀 돌려 신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깔창 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어떤 또 질문이 나왔을까요? 내 인생의 랑님. "교수님 저희 집 바닥이 되게 딱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차가운 바닥에서 많이 걸으면 통증이 심해질 것 같은데 온도를 높일까요?" 음. 요즘에 참 이런 부분에 이슈가 많아요. 바닥재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슬리퍼 신고 잘 안 지내시기 때문에 맨발로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좌식 문화도 여전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온돌마루는 정말 좋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발로 다닐 때 바닥재 상태에 따라 가지고 통증이 계속되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딱딱한 바닥재의 경우에 옛날에 오히려 장판 쓰고 이럴 때는 장판은 약간의 그 쿠션층이 있으니까 그리고 뒤꿈치 통증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완전 딱딱한 타일이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미관상으로 굉장히 좋지만 뒤꿈치가 아프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죠. 뭐 바닥의 온도를 높이면은 증상이 쪼끔 완화는 될 수 있겠지만 발바닥을 아프게 만드는 거는 온도라기보다는 실은 경 딱딱한 정도겠죠. 그래 가지고 바닥을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딱딱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바닥이 딱딱한 편이면은 실내에서 슬리퍼 신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 바닥이 딱딱한 데에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바닥재를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거나 침대에서만 신발을 벗거나 혹은 인제 슬리퍼를 신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바닥재가 발전이 된 게 아닌가 싶고 뭐 보통 깔려져 있는 장판 뭐 마루 이 정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발바닥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쪼끔 많이 아프다 하면 실내에서도 슬리퍼 신고 실내화 신고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밑에 또 다른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운동을 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 계속 밴드 이런 거 하다 보면 힘이 약해진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보조 밴드나 잡아주는 거 하는 게 좋은가요? 밴드도 어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무릎 밴드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써져 있는 걸로 보면은 슬개건을 눌러주는 우리 러닝 많이 할 때 그 무릎 뚜껑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무릎 밑에다 이렇게 해 주는 밴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대퇴사두근을 좀 이렇게 어 무릎 중심 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가 좀 있어 가지고 어 피로도가 좀 많이 쌓이지 않고 뭐 반복해서 하면은 슬개건 붙어 있는 쪽에 통증이 좀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인제 보조 밴드 쓰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력이 많이 약해지는지 그런 거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제 어쨌든 힘이 가해지는 방향을 바꿔 주잖아요, 미세하게라도. 거기서 오는 뭔가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보조 밴드는 그 부분 말고도 되게 여러 부위에서 인제 작용을 할 수 있죠. 무릎 보조 밴드는 슬개건 부착부의 통증을 줄여 주는 거는 쪼끔 있을 수 있고 이 팔꿈치 밴드도 있어요. 어 그 테니스 엘보우 같은 거 오시는 분들을 치료하려면은 팔꿈치랑 손목에다가 밴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인제 분명히 가는 힘의 방향이 힘줄이 인제 붙어 있는 부분을 인제 방향을 바꿔 준다든지 혹은 힘줄이 붙어 있는 들뜨는 거를 좀 감소시켜 준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어 반복 사용에 의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의 위치를 바꿔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 목적으로 실은 그런 무릎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슬개건 밴드 같은 것도 그런 슬개건 부착부 통증을 위해서 치료하는 게 좋은 거고 이제 요즘에 많이 모여들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다 밴드 하나씩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지는 한번 고민을 하고 착장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꼭 근력이 줄어든다.'라고는 아직은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아직 정확하게는 '근력이 준다.' 하는 오피셜한 그런 게 나와지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을 때 발목이 바깥으로 돌아가는데 치료법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발목이 바깥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렇게 팔자걸음을 걷는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한쪽만 그런지 양쪽이 다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 보통 정상적으로 걸을 때 우리 11자로 바로 이렇게 걷지 않고요. 바깥쪽으로 한 10 도에서 15도 정도로 발이 인제 뒤꿈치 축보다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보행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계속 11자로 똑바로 걸으라고 학습을 많이 시켜 가지고
약간 돌아서 걷는 거를 되게 좀 "좋지 않은 걸음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 도에서 15도 정도는 옆으로 살짝 돌아가도 크게 문제 없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돌아가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돼요. 발목에 문제가 있는지, 발목 안에 변형이 있는지, 아니면은 무릎이나 뭐 대퇴부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돌아가는 형태랑 위치가 다 달라요. 무릎이 정면을 보고 있는지, 허벅지는 열려 있는지, 발목 안쪽에 있는 비골, 바깥쪽 복숭아뼈가 인제 저성장돼 있는지 뭐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발에는 특히 아치가 좀 떨어지는, 쉽게 말해서 평발인 경우에 발이 바깥쪽으로 좀 돌아갈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 평발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간단하게도 바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뭐 인제 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원인을 정확하게 좀 찾아보는,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찾아보는, 병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쪼끔 돌아가고 습관성 정도면은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일단은 본인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도 또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분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발을 디딜 때만 아프고 쉬고 있을 때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발을 디딜 때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인제 "서 있을 때 아프고 쉴 땐 괜찮다." 뭐 이러면은 다리로 인제 내려가는 협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허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잘 찾아봐야 돼요. 발이 아프다고 해서 꼭 발에만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기립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다 찾아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디딜 때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는 서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 있을 때 아프면은 인제 발이 아픈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인제 잘 못 걷는 거를 우리는 파행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 협착증에 의한 파행도 있고 혈관 문제 때문에 파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끔은 인제 그런 반복해서 많이 걸으셔 가지고 뒤꿈치 내려가는 신경 자체가 어떤 부분에 포획이 돼서 신경 때문에 오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전에도 보셨죠? 지방 위축증 같은 경우도 서 있을 때는 통증이 심하고, 족저근막염도 서 있을 때 뒤꿈치가 많이 아프고, 어 어떤 형태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외래에서 뵈면 좋겠네요. 밑에 한번 또 다른 질문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질문 정도만 더 받으면 좀 좋겠는데요. 건강 찾는 김영찬 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발목을 자주 삐어서 그 뒤로 뒤꿈치도 아픈데 발목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나요?" 네. 발목 불안정성은 실은 단순한 병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불안정이 있다는 거는 발바닥이 그 땅의 형태를 감지하는 그런 센서 기능도 좀 떨어졌다는 뜻이고, 발목이 잘 잡아주지도 못하는 기계적인 요소도 좀 안 좋다는 뜻이고 하기 때문에, 뒤꿈치 부분의 다른 부분도 충분히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불안정이 있을 때는 또 족근관 증후군이라든지 외측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동반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으로 시작했지만 발바닥 쪽에 있는 뭐 힘줄 부분, 특히 또 후경골건염 같은 것도 잘 올 수가 있거든요. 부주상골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부주상골염도 불안정성 이후에 심해졌다고, 부주상골염도 심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병 이름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끼리 만들어진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의 일련의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발목 불안정도 있는데 뒤꿈치에 무슨 병도 생기고 무슨 병도 생기고 해서 병명이 막 늘어나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인제 실은 초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나머지 따라오는 것들은 '부수적인 부가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거를 뭐 발목 불안정성도 있는 있으 불안정성 있으면은 뭐 힘줄염도 같이 오고,
뒤꿈치 지방이 축축도 오고 뭐 신경 포획 증후군도 생기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머리만 아파질 뿐이에요. 원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렇게 답을 드릴게요. 마사지볼로 발바닥을 굴리면 시원해서 앉아 있을 때 자주 하는데 이런 마사지볼 효과가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있죠. 예. 스트레칭 효과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아침 스트레칭을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족저근막이 단축이 가장 되고 오그라든 상태로 몇 시간을 지내는 게 인제 잠잘 때 그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트 스플린트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밤에 발 이렇게 제껴 주는 그런 기구를 신고 자면은 실제적으로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자고 나서 굳어 있는 발을 갑자기 체중을 굳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신연시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족저근막의 주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다 좋지만 제일 효과 보려면은 잠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제껴 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마사지볼을 하려면은 자고 일어나서 마사지볼을 가지러 가고 앉아서 굴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땅을 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땅 딛기 전에 땅 딛기 전에 스트레칭 해 주는 게 일단은 더 좋다 보거든요. 이게 효과가 10 이라면은 마사지볼은 한 2-3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비유는 인제 좀 퍼센티지는 좀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마사지볼이 실제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하니까는 시원하죠. 하지만 발바닥을 자꾸 인제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누르면은 지방층한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 주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을게요. 세상만사님, 운동화는 편한데 구두나 플랫 슈즈만 신으면 뒤꿈치가 바로 아파옵니다. 뒤축이 낮고 단단한 신발일수록 통증이 심한데 이게 발바닥 아치 문제인가요? 아, 네. 이 뒤꿈치 통증의 굽의 높이는 정말 중요해요. 아킬레스 통증 같은 경우에는 굽이 쪼끔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굽이 좀 있어야지 아킬레스가 더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뒤꿈치도 정확하게 뭐 뒤꿈치 바깥쪽인지 아래쪽인지 좀 뒤쪽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너무 플랫한 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완전 플랫하고 또 플랫한 신발들은 그 발바닥 창이 또 낮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발레 슈즈 같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아주 플랫한 신발들은 뒤꿈치에 건강에 좋지 않은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뒤축이 낮고 단단한 신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인제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가 과하게 신전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또 인제 발바닥의 충격이 뒤꿈치에 직접 전해진다. 지방층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아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인제 후경골권이라고 해서 발바닥 안쪽으로 가는 힘줄이 위약해지거나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평발로 인제 내려가는 분들, 평발로 아치가 인제 함몰이 쪼끔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낮은 축의 신발이 좋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뒤꿈치 축만 높인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인제 발 중앙 부분이 아치 부분이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아치핏 깔창들이 있는 신발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신발이 편한지 아니면 뒷굽을 높이는 게 더 편한지 다양한 신발을 좀 경험을 해 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신발을 좀 점점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인제 발바닥 뒤꿈치 통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잘 걸을 수 있는 것은 실은 굉장한 복입니다. 많이 걸어야지 땅을 딛고 걸을 수가 있어야지 운동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운동을 해야지 뭐 인제 다른 내과적인 외과적인 질환들도 많이 어 생기지 않고 조정하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당뇨 같은 것도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뒤꿈치 통증을 초기에 이렇게 무시하고 지내다가 병을 키우시면은 나중에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초기에 잘 조절하고 신발이라든지 실내라든지 실내 환경이라든지 발이 덜 아픈 방향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게 좋은
건강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답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